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든지 이거는 성장성을 바탕으로 시장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라. 일신방지, 경방, DI동일 면화 가격이 오르면 바로 직물 가격으로 연결이 돼요. 얘는요. 바로바로 시장에서 반응을 하니까 지금 주가가 올랐다가 빠진 거거든요. 자, 요즘 삼성전자 어떻게 할 것이냐 6만 원대 보기도 했잖아요. 저는 지금 오늘 7만 원 깨지고 69,500원인데 네. 저는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삼성전자 그 라이브 때 나와가지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라. 이거는 물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9만 원, 8만 원에 물려서 물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주식은 물을 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분할 매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주식을 20% 30% 물려 있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96,800원에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중간에 한두 번이라도 더 매매를 하셨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보니까. 그러면 많이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20% 내외이실 텐데 그 정도 상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매수를 계속 해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직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또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제가 앞서 라이브 시간에 말씀드렸던 CPU라든지 GPU 관련된 그리고 이 첨단 공정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첨단 나노 공정으로 가는 2나노, 3나노 공정에서 나오는 이 어떤 제품들의 결과물들이 나와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마 2분기로 가고 1분기가 끝나고 이제 콜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 짓겠죠. 그리고 2분기부터는 양산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대형 이 반대쪽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회사들과 계약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호재성 뉴스들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오히려 당장 2분기면 금방이에요. 당장이에요. 당장 4, 5, 6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오히려 준비를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그 관점은 그대로세요? 네, 저는 이건 그대로입니다. 반도체라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네네. SK 하이닉스가 더 심플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분야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의 배제를 하고 있어요. 메모리 쪽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든지 이거는 성장성을 바탕으로 시장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갑작스럽게 좋아지려면 가격이 급등을 하든지 또는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DDR5로 가는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쏟아내기는 힘들까. 물론 가격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 그러니까 D램 가격 자체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D램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물량을 쏟아부어서 예전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 매출에서 기록을 했던 그 부분들을 계속 초과를 달성을 해서 마진을 남긴다라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성장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파운더리 쪽에서 어쨌든 뭔가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앞서가고 있는 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인 것 같고 물론 하이닉스도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파운더리 쪽에서도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또는 8인치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두각을 내보려고 하는데 이제 캐파 자체가 사실은 또 그리고 마진율 자체가 삼성전자가 가져오려고 하는 파운더리 사업 자체 그리고 첨단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앞서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게 2분기 또는 2분기가 지나서 3분기가 됐든지 간에 올해 안에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성장성이 어떻게 붙어져 볼지는 몰라요. 만약 정말 삼성전자가 인텔하고 계약한다든지 또는 엔비디아랑 계약한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암드랑 계약한다는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 자체는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올라가 버릴 수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파급 효과라고 볼 수 있냐면 인텔이 만약 삼성전자랑 파운드리 계약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장기적으로 할지 일회성으로 끝낼지 모르겠지만 애플카와 현대차의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인텔이 하고 엔비디아가 하고 이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애플카와 현대차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애플카 얘기가 나왔었을 때 급등했던 그 모습 물론 이제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성장성이 조금 시장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계속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저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좋아요. 반도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DDR5도 이제 네네네. 하반기에 갈수록 자리 잡아갈 테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 대형주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게 낫냐? 아니면 그 중소형주 네. 그 장비주가 됐든 소재주가 그러니까 네. 소부장 네네, 반도체 소부장이요. 소부장 네네. 쪽으로 가는 게 낫냐? 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뭐 자꾸 외국인들이 그냥 팔아 제끼니까 맞아요. 삼성전자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일단 저는 지금은 이 시장의 이 움직임 자체의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시장에서 소부장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최근까지의 투자는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투자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고 난 이후에 보셔도 돼요. 그게 좋았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증설이라든지 추가적인 투자가 더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부분은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물량들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수익률은 이전 시장에서 다 만들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수익률이 다 나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의 거에 대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결과물을 보여줘야 얘네들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측한 반대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을 경우는 삼성전자는 사실은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도 큰 폭의 하락은 없고 다른 부분들이 실적이 받쳐주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없을 수도 있어요. 크게. 하지만 다른 기타의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수주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증설의 어떤 내용들이 없어요. 물론 반도체는 매년 투자를 해야 되지만 매년 투자를 하는 투자 산업이긴 하지만 큰 증설이라든지 큰 투자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는 주가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차라리 소부장 관련주들은 관심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 쪽에서 이러한 결과물을 나타냈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 소재 국산화를 어떤 식으로 빠르게 진행하냐. 뭐 동진 세미캠도 사실은 얼마 전에 기사 나왔지만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결국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콜테스트를 하고 나중에라도.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그때 시기에 가서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반도체 온리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먼저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꾸 고민하는 이유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자꾸 상승을 하니 맞습니다. 모든 제품들의 네네.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네네. 아니냐라는 네네. 논리가 네네. 이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또 혹은 맞습니다. 경기 둔화가 일어날 맞아요. 것이다라는 맞아요. 걱정.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만약 전가를 할 수 있다면 원가 부분을 네네. 좋지 않냐.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찾아라.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주식이 있을까요? 섹터나? 저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정유화 화학업종이거든요. 정유화. 이게 제일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쪽이요. 정유화 화학업종이.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번 다른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서 종목 투자가 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일신방직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면화 가격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일신방직이라든지 면화 가격 올라가는 면화 관련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종목들도 한번 지금 이 고점 대비해서 조금 많이 하락을 차트 한 번만 보시겠어요? 일신방직인데 일신방직, 경방, 그다음에 DI-동일 이렇게 세 개거든요. 3대 면화 업체가 우리나라.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면화 가격이 뭐 지금 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바로 이제 직물 가격으로도 연결이 돼요. 그건 제품 정가는 면화 가격이 오르면 바로 직물 가격으로 연결이 돼요. 얘는요. 근데 정말 특이한 업종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시장에서 반응을 하니까 지금 주가가 올랐다가 빠진 거거든요. 거래가 많이 되지 않는 주식들이기는 하나 이런 주식들은 오히려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죠. 그래서 뭐 경방 같은 주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뭐 가치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종목이에요. 하루에 거래량이 3,000주, 뭐 4,000주밖에 되지는 않는데 그냥 뭐 이런 주식들 조금씩 사서 모아놓으시면 거래량이 한 번씩 이렇게 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튀면서 올라갈 때 있어요. 이럴 때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10,000주, 20,000주까지도 팔려요. 저 하루에 몇천 주면은 지금 진짜 인내심이 엄청나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이런 주식들을 사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또 DI-동일도 얘기하셨잖아요. DI-동일은 근데 최근에 올라간 게 그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자회사들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본업에 대한 가치 평가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주식들 좀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2차 전지로 보지 마시고 지금은 2차 전지 자회사의 어떤 성장성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는 본업에 대한 가치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화 가격 관련주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또 말씀드렸던
정유화학인데 SK 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로 보지 마시고 이제 정유 관련 종목으로 좀 보시고 잠깐 동안은 정유 관련으로 좀 보시고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이라 트레이딩 개념이라는 거죠. 트레이딩 개념이죠.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트레이딩을 우리 5% 10%만 벌면은 빠져나와야 되는 거니까.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유가가 높지가 않네. 유가가 근데 제 생각에서 유가가 여기서 우리가 코로나 때 유가 마이너스 갔었잖아요. 네. 평생 유가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레버리지 막 사신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때. 그래서 물론 레버리지 유가가 마이너스로 가면서 레버리지 사신 분들이 이렇게 상패 당하셔가지고 조금 안 좋은 그 투자 저것도 기록하신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유가 레버리지로 접근을 하셔서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는 그렇게 마이너스까지 빠졌던 유가 자체가 결국은 지금 120불을 목전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천정부지로 해서 140불, 150불, 160불, 200불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가도 하향 안정화가 될 텐데 너무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정유주도 지금 핫할 수 있으나 핫할 수는 있죠. 네. 그 길이가 그러니까 생명력이 얼마나 갈지 모르니 그렇죠. 짧게 보고 그렇죠. 짧게 나오자. 그리고 지금 정유주들이 아마 이 원유를 들어오면 그게 평가되는 게 아마 1분기가 끝나고 2분기 때부터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바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도의 매매를 해서 만약에 뭐 유가가 더 급등해가지고 갑자기 정유주들 당일날 다음날 뭐 갭상승해서 5% 6%로 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매매 끝내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2분기 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까지 좀 기다려 보셨다가 판단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GS라든지 SOL 같은 경우는 뭐 배당도 중간 배당도 주고 많이 주는 회사니까 이런 주식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셨다가 200일선을 뚫고 어느 정도 초과 수익률을 냈었을 때 9만 원에서 한 11, 2만 원 정도 간다 그러면 정말로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판단을 하셔서 정유주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철강 관련 종목들도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본 개별 종목 중에 이제 대한제강 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많이 올랐네. 예,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그 보시면 철근 대리점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철 스크랩 그 원재료로 해가지고 대리점 이 받아가지고 이 매매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철근을 하는 회사인데 이 대한제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일시적으로나마 철근 가격을 뭐 지금 당장에 3월달에도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톤당 이게 100만 원 넘어가지고 뭐 간단한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하여튼 톤당 가격이 작년 정확한 금액은 제가 그 기사를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톤당 가격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라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3월 달에도 또 추가적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제품 가격에 얘네는 바로바로 또 반영을 시키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면 얘네들도 어쨌든 얘네들도 어쨌든 단기적으로나마 원자재 급등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내의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장이 끝나고 내일 모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이 좀 빠지고 나서 급락한다 했을 때 앞서 이제 말씀드린 다른 기타의 종목들과 같이 단기적으로 뭐 한 진짜 정말 한 2만 2천 원 정도만 온다고 했었을 때 저는 이 주식을 사실은 그 요때 사가지고요. 못 먹고 이 오일선 깰 것 같아요. 무서워서 팔았거든요. 요날 무서워서 팔았어요. 근데 요걸 못 먹어, 요걸 먹었으면 정말, 진짜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못 먹고 팔았는데 만약에 23,000원이 깨지고 한 22,000원 언저리까지 20선이 올라와줘서 22,000원 한 4,500원 정도만 온다고 하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요건 왔잖아요. 그 금강공업은 지금 5일선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올라올 것 같거든요. 21선. 그러면 하루 정도만 빠면 한 8,800원 깨지는 정도 가격에서는 접근 가능한 정도잖아요. 그러면 얘도 비슷한 맥락으로 좀 기다려가지고 21선 올라올 때 살짝 올라오는, 그러니까 닿는 게 아니라 살짝 올라와서 만나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한번 사서 떠 있었을 때 한 번 더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21선하고 요 5일선하고 21선이 살짝 떠 있을 때 만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 번 올라가는 그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죠. 요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린이 분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 계셔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한 번쯤은 접근해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공부하는 거.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나? 그렇게 될 것 같은지도 한번 보시고. 눌림목 매매를 어떻게 하는 그렇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죠. 그게 맞는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는 한번 그러면 24,850원 한 10주 정도는 사볼 수 있잖아요. 그죠? 10주 정도는 사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또 주식이 재밌고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샀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손절. 자, 손절을 그러면 몇 프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손절. 저도 손절도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5%, 5에서 10%까지는 기다려봐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무 빨리 매매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단기 매매 자체는 그리고 내 전체 자산에서 뭐 내가 예를 들면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현금이 한 3천만 원 남아있어요. 단기 매매 그 3천만 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3천만 원에서도 20%에서 많게는 30%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는 조금만 가지고 해야 된다. 조금만 가지고 하셔야죠. 그거를 막 단기로 막 다 쏟아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쌓아가는 거죠.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5% 또는 그 룰은 항상 지금이죠. 10%는 웬만하면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어쨌든 물릴 때도 많아요. 저도 20% 30%까지 어쩔 수 없이 물리는 경우도 있는데 단타를 쳤었을 때는 그래도 5%에서 10%를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장기 투자는 안 해요? 중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는 했죠. 그거 하다가 지금은 안 해요?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망한다기보다는 지금 다 같이 어려운 시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도 있으나.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요 주식은 계속 길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인텔리안테크는요. 왜냐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단기가 몇 프로씩 먹어야 작은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느니 좀 믿을 만한 주식에다가 목돈 집어넣어 놓고 그렇죠. 시간과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더 빠질 수 있다? 더 빠질 수도 있고 시장의 변곡점이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변곡점이라는 거는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대하는 거지. 안 그럴 것 같다라고 제가 기대하는 거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서 예측을 해서 예지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니 그냥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빠지질 않기를 기대합니다만 상승으로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곡점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이 뻗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면 지금 왜 굳이 바이앤홀드를 하냐라는 거죠. 그건 현금 썩히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현금 들고 있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바이앤홀드를 하고 싶다라는 확신이 선다 그러면 국내 주식도 국내 주식이지만 해외 주식에도 한번 미국 주식에 해보자. 미국 주식에 해보자. 많이 빠져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이니까. 근데 그 얘기는 지금 미국 주식을 들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환율이 1230원 막 이러잖아요. 네.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닐까. 환율이요?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여기서 그래도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한다고 하면 1,400원 갔다가 다시 1,100원 이렇게까지 확 다시 빠질까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 1200원대? 1200원대에서 1300원 갔다가 다시 또 1200원대 오고 환율 역시도 우리 시장처럼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한 번 인상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연내 뭐 3번 한다, 4번 한다, 5번 한다, 6번 한다. 뭐 폭 자체도 0.25로 했다, 0.5로 했다 지금 왔다 갔다 갑론을방인 상황에서 환율이 요동을 칠 것 같은데 밑으로 하방으로 이 자리를 잡을 것 같다?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상방을 어느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한 1,300원, 400원 정도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 뭐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했었을 때는 근데 그게 급하게 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당장에 뭐 내일 환율이 갑자기 1,300원 뚫고 올라가가지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긴 안목으로 본다고 하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1,400원을 잠깐 찍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1,200원대의 미국 주식을 접근하시는 거는 그렇게 비싼 가격에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네. 아까 그 장기 투자하고 있는 주식 인텔리안테크 얘기하시다가 스톱하셨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서 장기 투자는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인텔리안테크는 선택하셨나요? 이게 제가 정말 뭐 이때부터 매매를 했었어요. 인텔리안테크는요. 이때부터 사서 정말 오래 갖고 있다가 이 고점에서 완전히 확신을 가졌었고요. 그러다가 정말 긴 시간 고생을 했거든요. 긴 시간 고생을 했었고 심지어 이 부분에서 한번 손절도 했었어요. 손절도 했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95,800원이 코로나 때 다시 왔는데 이때부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기 시작을 했고 인공위성 위성 통신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ETF 관련해 가지고 이쪽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높여놨고 물론 성장주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회사가 최근에 증설을 굉장히 급속도로 했단 말이에요. 가파르게. 그거는
얘네 수주 산업인데 고객사의 요청이 없이는 증설을 하진 않아요. 장사가 안 될 거 뻔히 하는데 뭐하러 합니까? 누가 사가지도 않는데 제품을. 그러니까 고객사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증설을 해놨고 그래서 원앱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인공위성 관련 사업을 올해 안으로 스타링크보다 빠르게 이 상용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선점을 하려고. 그래서 그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발사를 이 러시아에서 해요. 얘네가 인공위성 발사를. 그러게 계속 우리 그 러시아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거기가 이제 좀 자유롭게 맞아요. 싸게 할 수 있으니까. 러시아에서 인공위성 발사를 로켓에 탑재해서 했는데 러시아에서 지금 뭐 딴지를 부리는 것 같아요. 뭐 안 해주겠다 어쩌겠다 하는데 그거는 제재를 가하고 이런 부분들하고는 떠나서요. 이거는 선불로 다 지불을 해놓은 거라서 어찌됐든지 간에 연내 발사는 할 거예요. 조금 늦춰지긴 할 거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좀 갇혀있는 모습인데 그게 되고 나면 상용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겠죠. 더 먼저. 물론 스타링크가 하는 인공위성 수라든지 스타링크가 하는 규모보다는 원앱이 좀 적기는 하지만 결국은 원앱이 먼저 시작했다. 상용화를 해서 런칭을 했다라는 점이 시장에도 조금 화두로 작용을 하면 발주 자체가 이제 좀 빠르게 올 수 있거든요. 더 급속도로.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실적이 좀 더 가파르게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있어서 좀 길게 한번 가져가 보려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뭐 마이너스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 주식을 굳이 지금 팔아서 다른 주식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어느 정도 좀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 그리고 신규로 만약에 접근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정말 저는 차라리 이 주식이 만약에 진짜 주식이 빠져서 5만 원 밑으로 빠진다고 하면 진짜 전 재산을 한번 올인을 해서라도 한번 사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신규로 접근하신 분도 200일선 언저리잖아요. 7만 원 정도 수준은 항상 좀 지켜줬던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최근에 한 200일 정도 거래를 봤었을 때 그러면 3-4달 정도 거래를 봤었을 때 그렇게 되니까 200일선 언저리니까 7만 원대 초반, 7만 1,000원 뭐 이 가격대에서는 한 번쯤은 조금 담아 두시고 이런 주식들도 이제 성장주이기는 하나 2차 전지나 이런 애들처럼 막 밀어붙여서 캐펙스가 커지고 막 이런 성장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업종 내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정도 관점에서 조금 담아 놓으시고 한번 바이앤홀드는 해보시는 거는 요거는 한번 좀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